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영걸의 유구유원 코너입니다. 요즘 윤상걸 선생님 아마 이제 좀 개명을 하셔야 되겠다 할 정도로 지금 이 장안에 인기가 있습니다. 아이고, 예. 뭐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많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 적반하장 네. 도둑이 매를 든다라고 하는데 며칠 전에 장하성 씨가 이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 보니까 뭐 당정청 자기들끼리 모임에서 지금 잘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전 정권이 잘못한 경제 구조를 고치기 위해서 이 고통을 겪고 있다. 내년쯤에는 또 좋아질 거다고 말을 또 내년으로 미루더라고요. 그 양반 곧 집에 간다지 않습니까? 그래서 얼마 전에는 연말이라 하다가 이제 연말 됐는데 자기는 집에 가면서 이제 내년에는 좋아질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걸 보고요. 좀 분노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가 봐도 뭐 있을 수 없는 말을 하는 거죠. 지금 경제가 이렇게 좀 어려움에 빠졌는데 며칠 전에 그 청와대하고 얘기할 때 보니까 다른 총리나 이런 분들은 2, 3분 얘기하는데 장하성 정책실장 6분 40초를 얘기하더라고요. 예, 경제총리도 있고 한데 다른 사람들은 잠깐 있는데 6분 40초. 자기 공적을 얘기하더라고요. 예, 경제가 좋다. 며칠 전에는 또 국회 또 운영위 가서 소득주도 성장에 근로자의 70%가 혜택을 보고 있다. 이런 얘기하는 거 보니까 이분이 한국에 사시는 건지 어디 외계에서 갔다 오시는 건지 이 국민들의 아우성 소리를 듣는 건지 지난주에 대통령이 국회 가서 시정연설할 때도 세계가 한국 경제에 대해서 찬탄하고 있다. 뭐 이랬는데 지금 소비부터 뭐 되는 게 없잖아요. 소비, 투자, 세계가 성장 찬탄할 때는 미안하지만 예. 지금은 한국 경제가 아니라 과거에 한국 경제에서 찬탄을 했고 그렇죠. 지금은 한국이 좀 맛이 가고 네. 있다는 건 세계가 다 아는데 왜 네. 저렇게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2% 성장이 낮은 게 아니라고 보기는데 미국이 우리보다 13배 덩치가 큰데 2.9% 성장을 했어요. 그리고 세계 평균이 3.7%예요. 세계 평균에 거의 뭐 반토막 조금 넘는 거 해놓고 이거 갖고 경제가 괜찮다. 나는 도대체 뭘 갖고 근거가 그러는지. 그래서 청와대의 논법을 보면은 좀 세 가지를 제가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윤상걸 박사님 놓으셨습니다. 첫 번째는 화법이 시침이 떼고 유체이탈 화법, 남 얘기하듯이 하고 또 적반하장. 자기가 잘못한 걸 남한테 막 둘러 씌워요. 모든 건 과거 정부다. 야당 탓이다. 재벌 탓이다. 다 시침이 떼고 이런 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공치사는 또 의외로 많아요. 공치사. 그래서 뭐 이번에 이란이 한국에 대해서 한국에서 이란 석유 수입을 조금 뭐 6개월인가 유예해 준 거는 그게 문재인 대통령이 유럽 가서 그걸 외교적인 노력을 기울여서 미국이 감사한 마음에 해준 거다. 그랬는데 중국도 해주고 일본도 해주고 다 해줬거든요. 그걸 안 해줄 수가 없는 건데 그걸 또 공치사를 하는 거 보고 내가 참 시치미 유체이탈 적반하장에 이어서 또 하나가 이제 공치사 화법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또 아까 말한 대로 그 적반하장, 남탓 이렇게 해서 세 가지가 청와대 화법 아니냐. 그래서 이성건 그 북한 그 조평통인가 뭔가 하는 것도 보니까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그냥 열심히 변호해 주잖아요. 여태까지 김정은 변호해 주다가 이제는 그 이성건 변호해 주듯이 뭐 전체적인 맥락으로 봐서는 뭐 아무 문제도 없는데 그거를 문장을 끊어서 생각하니까 오해 소지가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도 내가 보기에는 적당하지 못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서 지금 청와대가 국민과의 소통을 해야 되는데
소통이 제대로 된 소통을 하려면은 솔직담배하고 있는 걸 얘기하는데 시치 밑대고 적반하장하고 남탓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제대로 좀 소통을 못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참 우려스러운 거는요. 어느 날 갑자기 한국 경제가 아주 세게 그냥 이 IMF 같은 위기를 얻어맞아 버리는 상황이 왔을 때 그때도 미국하고의 관계가 원만하다. 미국이 도와준다. 이런 말을 할 수 있겠는가. 일본한테 토마스 엔하하고 서합이라도 해서 이번이 도와주겠다. 이렇게 말을 할 형편이 되겠는가. 좀 매우 우려스러워요. 지난 그 IMF 때 보면 사실은 그때 김대중 정권으로의 정권 교체 타이밍과 맞물리지 않았으면 네. 그때는 미국이 아마 원만하게 한국이 그렇게 지독하게 IMF의 조건에 굴욕적으로 또 한국의 기업들을 해체하면서 그렇게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네. 그때 한국의 최초의 반미적이라고 미국이 의심을 할 수 있는 그런 정권으로 교체되는 타이밍에 딱 IMF가 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재무장관이 와서 다 뭐라고 했습니까? 대선 후보들 다 와서 사인하라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인재, 이해창부터 전원이 그때 97년 그렇죠. 대선에 네. 출마한 사람들이 그 IMF와 미국이 내놓는 조건에 따르겠다고 누가 되든 네. 전부 사인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전부 사인 받았지만 누구 때문에 받았겠어요? 김대중 전 대통령 때문에 받은 거지. 그렇죠. 그러면 그때는 뭐냐? 미국이 경제 문제를 딱 코를 끼고 앉아가지고 한국을 죽이고 살리느냐를 가지고 새로 바뀐 정권을 통제하겠다는 의지가 분명히 있었지요. 네. 그래서 그때도 우리가 저렇게 심하게 안 얻어맞고 좀 우방으로서 협조를 구하면서 우리가 단기적으로 이 국가 이 채무나 외환 부분에서 지금 수급 상의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이걸 갖다가 좀 도와줘서 이렇게 좀 넘어가자 했을 건데 그때는 뭐 아예 IMF 체제라 해가지고 어느 기업을 문을 닫고 누구하고를 합치고 찢어 발기라는 네. 것까지도 다 지시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 당시를 복기를 해보면 미국이 조금 우리를 도와줬으면 IMF를 가지 않아도 됐었죠. 예, 가지 않아도 됐었죠. 가서도 굉장히 가혹한 조건이었고 또 결국 우리가 구제금융을 좀 받을 수 있는 것도 또 그때 루빈 장관이 사실 조금 앞장서서 좀 해준 것도 있어요. 예, 조금 한국을 흔들긴 흔들었는데 이 나라가 동맹국이니까 너무 흔들어서 완전히 망해서 남미처럼 되면은 미국에도 영향이 있다. 그래서 상당히 좀 나중에는 구제금융을 준 거로 알고 있는데 그만큼 한미 간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또 한일 간의 관계도 그 당시에 우리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제일 먼저 채권 회수한 게 일본이었거든요. 예, 돈 달라고 맨 먼저 외상값 장부 들고 찾아온 게 일본이었어요. 제일 어떻게 보면 가혹하게 일본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걸 잊으면 안 돼요. 근데 그만큼 미국하고 일본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이 우리가 걱정이 되는 게 미국하고 일본하고 관계가 좋아서 달러 스와프, 앵화 스와프도 하면서 서로 공동으로 손을 잡고 가도 지금 부족한 판에 지금 경제가 좀 어려워서 구렁에 빠지면은 우리를 도와줄 게 어디가 있겠습니까? 자, 그 대목에서 지금 이렇게 보면 어제 제가 이 녹화가 지금 화요일이니까 월요일 날 이제 청와대에서 이 여야 5당과 문재인 대통령 간의 이런 회담이 있었지 않습니까? 12개 항의가 발표를 했는데 제가 정말로 이해가지 않는 것은 경제가 참 위기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위기를 인정하고 또 본인의 잘못과 실수를 인정하고 이제는 이걸 초단파적으로 힘을 모아서 이 경제 위기를 극복해야 되는데 우리 지금 정권의 경제적인 어떤 방향, 지향, 어떤 스타일에 대해서 뭐 최저임금이나 소득주도 성장이나 주 52시간이나 여러 지적들이 많고 우려하는 부분이 많고 또 현실적으로도 문제가 발생했으니까 이걸 전부 교체하겠다. 그러면서 지금 야권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실수하고 잘못했지만 책임감을 가지고 이걸 극복하는 데 있어서 좋은 사람이 있으면 좀 추진을 하고 여야를 넘어서서 나는 손을 뗄 거니까 정치적인 입장에서 좋은 사람을 여야 정당들이 경제의 이 참모들을 발굴해서 그 사람들이 운용하게끔 정치하고는 이렇게 초연하게
그리고 힘을 좀 실어주자. 이런 이야기들을 대통령이 사과하고 또 인정하면서 하고 그걸 야당들이 또 짚을 거는 짚으면서 그렇게 타협을 하고 그래서 죽어가는 한국 정권 이 경제를 좀 살려보자라는 이야기가 핵심이어야 될 건데 그 12가지 과제 이야기한 거 보면 그중에 7, 8가지는 문 정권이 선전하는 거 손들어주고 한 서너 가지는 그냥 하나만한 이야기 해버리고 그렇게 끝냈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업이나 어디 조직에서도 그 의회 보고할 때 제일 하기 좋은 게 추진한다, 협력한다, 강구한다, 노력한다 이런 거거든요. 예. 제일 중요한 거는 액션이 있어야지 액션 플랜이 있어서 이건 맨날 며칠까지 이건 요렇게 하겠다. 이게 구체적으로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막연히 추진한다, 협의한다 이거만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야 통틀어서 어디 별나라에서 바둑 두는 사람들 아닌가. 지금 경제는 이렇게 어려운데 딱 하나 조금 의견을 좁힌 게 탄력 근로제를 협의하기로 한다. 주 52시간. 그건 나오자마자 또 정의당이 반대해요. 예, 그거는 아주 작은 문제인데 그런 거라도 빨리빨리 돼야 되거든요. 하나도 협의한 게 없으니까 이번 모임은 청와대는 새 정부가 들어왔는데 이제 야구로 말하면은 3회 말이거든요. 근데 경제는 지금 10년 만에 투자고 뭐고 최악이에요. 그러니까 투수고 뭐고 교체 좀 하고 뭐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니까 비난이 쇄도하니까 야당하고 대화한다는 그냥 모양새. 또 야당은 야당대로 또 뭔가 좀 제대로 된 걸 보여주지 못하고 그냥 지엽적인 말단적인 것만 건드려서 우리나라 지도자들이 정말 지도자감이 되는가. 저는 이런 의미에서 좀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뭐 경제부총리하고 청와대 정책실장 후보자 물망에 오르는 사람도 바꾸면 뭐예요? 내가 보니까 그 밥에 근화물들이 같지 않아요? 뭐 김수현 뭐 사회수석? 사회수석이 정책실장이라는데 그분이 탈원전, 노무현 때 부동산 정책, 지금 부동산 정책, 그 빈부 문제 뭐 이거 하시던 분이거든요. 아주 도시공학. 어떻게 보면 장하성보다 더 이념적일 수 있는 그렇죠. 그분을 정책실장 앉으면은 거기서 부총리부터 경제를 다 틀어주겠다는 거죠. 지금 정부가 가장 큰 어떻게 보면 문제가 비서 정부 아니 비서 청와대. 예? 그런데 그걸 더 강화하겠다니까 이게 도대체 개선할 의지가 있는 건지 야구가 지금 계속 지금 말로 홈런을 맞았으면은 이제까지 투수와는 차원이 다른 새로운 구질을 가진 투수를 기용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개혁 의지가 전혀 없어요. 지금 그러고 또 무슨 재경부 장관 후보로는 부총리 후보로는 뭐 홍남기? 네. 그 무슨 뭐 지금 국무조정실장이라며. 네. 전 경제 기자를 뭐 한 30여 년 했습니다만은 잘 모르는 분입니다. 그만큼 뭐 칼라나 뭐 이게 없는 분이죠. 네. 과거 장관들은 배심도 있었고 옛날에 저희 출입할 때는 서열도 있고 그렇죠. 뭐 아주 그냥 대통령이 저 삼성그룹 자동차 주라면 업종 전문화라는 그 청사진을 갖고서 기자들을 설득하고 국민들을 설득하고 업종 그룹별로 전문화를 해야 된다. 이걸 갖고 설득을 했어요. 그래서 기자들도 호응해서 기사를 써주고 그랬거든요. 예. 그리고 또 제가 기억나는 장관 하나는 옛날 국토부 장관인데 하도 승진 압력이 많이 들어오니까 장관실에 다 들어와 승진 대상자. 그리고 교통 정책에 대해서 한 장 써. 다 쓰니까. 그럼 뒤집어. 그래서 금방 쓴 거 영어로 다시 써. 영어로 써서 그거 갖고 채점해서 승진자 발표했어요. 그러니까 밖에서 압력 넣었던 사람이 아무 얘기도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정도로 장차관들이 소신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런 장관들은요. 옛날 저희 출입할 때 비교해보면 한 사무관 정도 수준? 그러니까 일종의 비서관 정도 되는 거. 그렇죠. 청와대에 네. 정책실장에 이 재경부 장관이 비서관 정도로 하는 것처럼 비춰지는 소신도 없고 청와대 가서도 저는 김동연 씨가 뭐 대단하게 출발을 하길래 그 노정권에서 뭐 좀 괜찮은 인물 하나 문정권에서 발굴을 해서 그래도 저거 경제만큼은 좀 따로 입히는가 했더만 지금까지 한 거 보면 그냥 문정권이 경제를 실패하고 있다는 걸 마치 그러지 않은 것처럼 물타기 하는 용어로만 이용당했을 뿐이지 자기가 이 부분에서 자기 주장을 관철시켜서 뭘 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 그럼 나중에 나는 거기에 대해서 반대했다라고 나중에 문제가 터지고 생겼을 때
김동연 씨가 그렇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냥 따라가는 사람보다 더 무책임한 거죠. 아, 그럼 차라리 엎어져서 그냥 확실히 가버리든가 그게 낫죠. 또 아니면 그만두든가. 그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장관으로서 소신 있는 태도가 아니라 지금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데 정말 헤쳐나갈 수 있겠느냐. 과거 저 노무현 대통령 때도 미국하고 좀 삐걱거렸습니다만은 그 당시 미국 대통령이 부시죠. 부시하고 이라크 파병이나 한미 FTA 같은 큰 거리는 서로 협의를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비핵화를 놔두고 우리는 먼저 경제 제재 해제, 북한 해제하자 그러고 미국은 큰일 날 사람이라고 또 분노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화살이 어디로 튀겠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우리 경제가 굉장히 불안할 수밖에 없다. 딱 하나만 지금 노는 게 뉴욕에 이렇게 지점을 개설한 한국의 이 국책은행이나 또 아니면 한국의 정부와 관련 있는 은행들이 7개인데 이 7개 은행들이 다 금융 업무를 차례대로 거의 다 포기해 가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왜? 미국에서 그 금융과 관련되는 룰을 준수하라고 압박을 하니까 농협이 얼마 전에 한 2, 30억인가를 얻어맞았다면서요. 그래서 농협이 얻어맞는 걸 보고 아 이거 우리 괜히 푼돈 벌라고 여기서 이 금융 이 업무를 수행하다가는 얻어맞을 수 있으니까 은행 지점이 금융과 관련되는 역할은 하지 않고 송금이나 그냥 거기에 일종의 무슨 지사 형태로 그냥 출장소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다. 지금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이게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가. 그렇죠. 그러니까 은행에서는 오히려 미국이 미리 얘기해 준 게 좀 고맙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지금 정부에서 대북 경제 협력을 너무 질주하는 거. 이게 가장 우리가 걱정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저 방송을 찍는 화요일 날 보면 청와대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지금 미국이 이 폼페이오하고 김영철이하고 만나는데 이 비핵화를 이렇게 실행시키는 단계로 가는 것보다는 미북 간의 이 평화 체제나 서로 신뢰 회복에 더 집중하는 쪽으로 가게 될 거다라는 뭐 자기들끼리 무슨 희망 사항을 그냥 소설 쓰듯이 발표를 하고 있어요, 청와대가. 그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넘겨짚는 거고 오버하는 거죠. 미국은 물론 딜레마가 있죠. 미국은 이제 단기적으로는 비핵화가 쉽지 않다. 이거는 미국도 인정을 해요. 그렇겠죠. 그냥 인정을 암묵적으로 인정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대북 압박을 계속 해가지고 결국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하겠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지난주에 전쟁 위험이 그런 의미에서 좀 줄어들었다 하니까 일부 시청자분께서 무슨 소리 하냐고 좀 항의도 하셨던데 제가 설명드린 거는 미국이 일단은 군사 조치를 안 하고 대북 경제 제재 쪽으로 좀 이제 하기 때문에 당분간은 전쟁 위험이 옛날보다는 좀 줄어드는 건 사실이다. 뭐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건데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너무 오판하거나 하면은 또 다른 화를 부를 수도 있는 거죠. 자, 이제 미국이 이제 선거가 이렇게 중간 선거가 이제 지금 내일쯤 되면 이제 결과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 뭐 보면 뭐 크게 이렇게 변수가 있을 것 같지는 않고 하원은 이제 민주당이 장악하는 쪽으로 가게 되고 이제 그러면서 미국의 이제 다음 큰 선거는 2020년 11월 달에 있을 차기 대선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자연스럽게 이제 임기 반을 꺾어서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는 한 2년간의 기간 동안에 북한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롱텀을 놓고 봐야 돼요. 지금은 이제 11월 6일이 중간 선거라는 걸 놓고 왔다면 이제 좀 길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2년 동안을 지금과 같은 협상 방법으로 끌고 가겠느냐. 아니면 이제는 시간이 많으니까 이참에 북한을 바짝 쪼아서 이제 실질적인 비핵화를 이 사람 안 할 것 같은데 이들 할 때까지 바짝 쪼아보고 안 되면 또 강성으로 회귀할 거냐. 이제 이런 부분에 어떤 선택을 해야 될 때 같거든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지금 굉장한 고비라고 볼 수 있죠. 트럼프도 중간 선거라는 것 때문에 북한이 미사일 안 쏘고 핵실험 안 하는 것만 갖고도 큰 치적으로 중간 그 선거를 치렀잖아요. 근데 이제
중간 선거도 끝났으니까 이제 판을 새로 깔자고 하겠죠. 판을 새로 까는데 북한은 지금 자꾸 말을 바꾸잖아요. 미국이 대북 제재를 경제 제재 해제 안 하면 핵 경제 병진 노선으로 다시 가겠다. 1mm도 양보를 안 하겠다. 이렇게 가잖아요. 또 중국은 지금 북한을 자꾸 좀 역성 들어주고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트럼프는 오히려 더 강한 그 정책을 강할 수가 있죠. 그 가장 큰 게 아마 대북 경제 제재에 대해서 물샐 틈 없는 그 경제 제재, 그게 아마 우선은 시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이 아주 재밌는 소식이 하나 미국에서 네. 따끈따끈하게 오고 있는데요. 트럼프가 이 잽 세션스 미국의 법무장관은 바꾼다. 그리고 이제 커티스 닐슨인가 하는 그 국토안보부 장관, 이 켈리 비서실장의 측근이라는 사람도 바꾼다. 내무장관도 바꾼다는데 그동안에 경질이 확실시 되던 이 매티스 국방장관을 안 바꾸겠다라는 쪽으로 돌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 같은 군인 출신으로 매우 그 강경한 언론주의자인 켈리 비서실장도 그 측근은 국토안보부 장관은 바꾸면서 켈리는 또 안 바꾼다고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뭘 의미하는가? 둘 다 미국의 대표적으로 신망이 있는 아주 장군 출신들이에요. 그런데 트럼프가 이걸 안 바꾼다라는 부분은 자신의 그 어떤 이 남은 정치적인 운명에서 이 사람들도 다 쫓아내고 군하고 등을 돌리면서 지금 이 대북 모험을 하기보다는 이 사람들의 있던 군부 출신들의 입장을 존중하면서 자기의 정치적인 어떤 타협을 모색하겠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오바마가 그 처음에 흑인으로서 최초로 당선됐을 때 오바마가 흑인이 최초로 미국 대통령이 된 것도 사실상으로 이 그때 금융 위기 때 그때 공화당의 이 부시가 이제 금융 위기를 자초했다라는 어떤 책임론이 크게 좌우됐고 또 유대인들이 오바마를 집중적으로 밀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시카고 시장이었던 에마뉴엘입니까? 오바마의 비서실장이었던. 그래서 그때 오바마가 대통령이 되고 게이츠 국방장관을 한 2년쯤을 그대로 뒀어요. 그 왜 그렇겠습니까? 그걸 바꿨을 때 벌어질 후유증, 미국 군부와 등을 돌리면서 가는 후유증을 겁내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지금 트럼프가 중간 선거를 치르면 트럼프의 이 정치적인 파워가 줄어들겠습니까? 늘어나겠습니까? 뭐 결과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뭐 줄어들 수도 있고 줄어들 가능성이 좀 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줄어들 때 대비해서 군부와 등을 돌린 대북 정책을 가지 않겠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었을 때 트럼프가 중간 선거 이후에 대북 정책을 어떻게 갈 거냐? 처음에 이 두 사람은 북한을 압박하자. 계속. 그래서 핵을 이렇게 비핵화를 하겠다고 항복하고 놓을 때까지 쪼자. 그리고 중국이나 러시아나 유엔에서 압박해서 안 되면 제재로 북한을 해상 봉쇄하자. 그렇게 주장하던 사람들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트럼프가 이제는 2년이면 시간, 승부를 볼 시간이 좀 되고 설사 북한을 계속 강경 봉쇄하다가 북한이 튀어서 미국이 북한을 손을 보는 이런 일이 만약에 단계를 밟아서 오더라도 자신이 그 부분에 대해서 손해볼 게 없다고 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뭐 미국의 판은 두 가지죠. 가로로는 가로 세로 축을 따지자면 가로로는 대북 경제 제재고 세로로는 군사 압박이잖아요. 군사 압박하고 대북 경제 제재 두 가지 축을 갖고 북한을 압력을 행사했는데 그동안은 중간 선거 전에는 경제 제재만 강화를 했지 군사적인 압박은 거의 안 했어요, 지금. 한미 군사 훈련도 안 하고 또 남북 간에 저 군사 협정하는 것도 그냥 놔두고 아예 풀어주다시피 했는데 중간 선거 결과에 따라서 경제 제재를 해도 비핵화해서 도대체 먹히질 않는다. 북한이 오히려 1mm도 양보 안 하겠다고 나오면은 오히려 군사적인 압력을 더 강화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한미 군사 훈련 이것도 어느 정도 다시 재개될 가능성도 상당히 있죠. 그러면은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있던 평화라는 의미가 도대체 뭔가. 그리고 김정은 답방 이것까지 더 현실이 안 될 가능성. 그래서
오히려 신기루가 될 우리 평화라는 게 신기루가 되고 과거로 똑같이 돌아갈 그런 개연성도 저는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자, 그런데 한국당의 김성태 원내대표가 오늘 또 기가 찬 이야기를 했어요. 말 많은 원내대표 이야기를 3시간 동안 들어준 문 대통령이 대단하다라고 칭송을 하는 듯한 발언을 했고, 그걸 여권이 지금 원래 비공개로 하기로 했던 시간보다 1시간을 더 진행되었다. 예. 그래서 이런 전향적 태도를 환영한다. 이렇게 이제 문 대통령이 이야기했다. 뭐 이렇게 해서 하는데요. 참 지금 제가 봤을 때 한국당이 무너지는 이 문정권의 경제 실정의 공범이 되기를 원하는가. 저는 좀 그런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김성태 원내대표가 들어준 데 대해서 대단하다고 하는 게, 들어줬다는 거는 그냥 그 육성으로 들었다는 게 들은 거잖아요. 들었다는 거는 예. 듣고 행했다는 게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예. 예. 들었다는 거는 듣고 행했다는 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들어도 똑같이 듣는 게 아니에요. 예. 그냥 소리로 듣는 거하고 말로서, 언어로서, 행동으로서 듣고 행동으로 옮기는 게, 듣는 게 두 가지 구분을 해야 되는데, 김성태 원내대표가 제가 보기에는 참 말하는 게 너무 논리에 안 맞죠. 조리도 없고, 어떻게 보면 그 지금 분위기하고는 안 맞죠. 대통령이 듣고서 어떤 식으로 들어서 행동으로 옮겼을 때, 아, 대단하다, 이런 칭찬 해주면 하는데, 도대체 움직인 게 뭐냔 말이죠. 그냥 듣기만 했다? 시간 때운 거 아니에요? 그걸 갖고 대단하다. 그리고 김성태 원내대표가, 저는 그 총리하고 비서실장하고 그 더불어민주당 대표하고 3명이서 일요일 날 만난다. 뭐 일요일 날 만나는 거지 못 만나게 해달라. 그거 만나도 말든 그거 왜 그런 얘기를 해요? 지금 아니, 자기는 벌어진 일만 갖고도 따질 일이 집권 태산인데. 여당하고 청와대 대화하는 거를, 그거는 오히려 핑계를 더 만들어준 거지. 대화 맨날 하라고 그래요, 거기. 오히려 소통 안 하는 게 문제지. 그거는 야당 원내대표로서 지금 우리가 정말 시급한 거, 규제 개혁이라든지 지금 안 되는 게 너무 많잖아요. 지금 촛불 2년 됐는데 우리가 없는 게 3가지잖아요. 촛불 2년 예, 됐는데. 넣으셨습니다. 윤상걸 예. 박사님. 우리가 미래가 없어요. 예. 미래가. 프랑스 대혁명은 그에 공화정가고 자유가 평등 박애가 신장이 되는데 우리가 미래가 없어요. 영국 명예혁명 이후에 입헌군주제가 되고 민주주의가 발전했는데, 촛불혁명은 이건 혁명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미래가 없기 때문에. 또 하나는 관용이 없어요. 관용. 남을 안아줘야 되는데 지금 특별재판분이 뭐 자꾸 이런 5.18 경군 네. 성폭행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저기 세월호와 관련해서 기무사가 또 민간인 수사했다. 이제 적폐청산을 점점 더 끌고 나오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영화배우 참 엄앵란 씨한테라도 그런 걸 좀 넉넉한 마음을 좀 배워야 되는데, 지금 관용이 없고, 또 마지막으로 없는 게 개혁이 없죠. 개혁. 예.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이 두산 경영하는 사람인데, 그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오죽했으면은 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를 해달라고 39번 얘기했는데, 기업에 대한 정부 간섭이 기본권 침해 수준이다, 이런 것까지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없는 게 미래, 관용, 개혁, 이게 완전히 실종되는데, 야당 원내대표가 그렇게 할 얘기가 없나요? 대통령이 3시간 참 잘 들어줘서 고맙다고. 들어오면 뭐예요? 100시간 들어주면 옮겨야죠. 자, 예. 그 저기 월요일 날 만났을 때 가장 많은 토론을 에너지 정책에 했답니다. 근데 김성태 원내대표가 탈원전 에너지 전환 정책을 재검토하자 이렇게 말했는데, 문의 설득으로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기초해서 원전 기술력과 원전 산업 국제 경쟁력을 유지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이렇게 합의를 해줬답니다. 그래서 도대체 자, 대통령이라는 권위 앞에 가면 지금 야당, 그나마 싸울 야당은, 나머지는 뭐 2중대, 3중대 사쿠라 비슷하고 싸울 야당은 한국당 하나밖에 없는 것 같은데, 그 한국당의 원내대표가 모처럼 대통령을 만나러 가서 설득이 되어가지고 적당히 그냥 말장난 치는데 합의해주고 온 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참 이 보통 문제가 아니라고 좀 보고. 그러니까 우리가 집권하는
하는 사람도 지도자도 문제가 있지만 그 지도자를 견제해야 되는 야당 지도자 역할도 중요하거든요. 예. 야당의 수준이 그만큼 못 따라가는 거죠. 지금 탈원전에 대해서 이 폐해라든지 빨리 없앨 건 없애야 되잖아요. 새만금에 뭐 태양광 한다든지 하다못해 저 과천에 있는 서울대공원에 그 청계 호수에다가도 패널을 깐다니까 제가 그쪽 산책을 자주 가는데 어느 어르신이 지나가면서 과천 청계 호수에다가 패널 깐다는 사람은 내가 붙잡아서 뇌를 열어보고 싶대요. 도대체 무슨 뇌길래 그런 생각을 하냐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원내대표가 뚜렷하게 지적을 해야 되는데 어정쩡하게 타협하고 참 대단하다고 하고 내가 보니까 참 이게 야당인가 싶습니다. 자, 태양광을 무엇 때문에 이렇게 집착하는가 그 배경의 한간에는 어떤 유착 부분이 있다. 나중에 정권 바뀌고 이 태양광 때문에 적폐청산을 다음 정권이 하게 되면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느냐. 이런 국민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지 않냐. 내지는 평당 100만 원으로 매립한 땅에다가 그 위에 태양광 패널을 이렇게 세운다. 이게 말이 되느냐. 평당 100만 원짜리 땅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한번 따지지도 못하고 이렇게 하느냐. 그래서 참 제가 볼 때 나중에 김성태 원내대표가 훈장 받을 것 같아요. 왜 훈장 받냐? 문 정권을 강력하게 제지해서 완전히 망가지지 않도록 그래도 브레이크를 걸지 않고 같이 놀다가 완전히 망가져서 이 정권 교체가 되는데 혁혁한 공헌을 세웠다. 이렇게 훈장을 받지 않겠나 생각도 들어요. 네, 뭐 김성태 원내대표 임기가 얼마 안 남은 게 크게 다행입니다. 예, 오래 하다가는 조금 있으면 바뀌니까 좀 더 좀 공부 좀 하고 좀 훌륭하게 좀 지적할 수 있는 그런 좀 이 야당 원내대표가 다음에는 좀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조금만 뭐 한두 달 참으면 되고 좀 새로운 좀 똑똑한 사람이 나와서 지금 정부 여당이 잘못하는 거를 정말 날카롭게 후벼팔 수 있는 그런 좀 지도자가 좀 나와줬으면 합니다. 이 방송을 하는 지금 도중에도 촘촘해지는 미국의 대북 금융 제재가 미국 내의 한국은행 지점에 지금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어서 은행마다 지금 난리가 났다. 뉴욕에 있는 한국은행 지점들이. 그런데 이 정권은 미국이 지금 내일 모레 뉴욕에다가 김영철을 불러다가 이 비핵화는 뒤로 미루고 이 북한과 평화 정착을 하기 위한 신뢰 회복 조치를 취할 거다. 이런 황당한 소리를 청와대 대변인 입에서 이 방송을 녹화하는 날까지도 하고 앉았어요. 네, 청와대 대변인이 어느 정도 금도가 있고 해야 될 선이 있고 안 할 그가 있는데 너무 많이 나가요. 네. 노무현 대통령 때 청와대 그 대변인 하던 사람 제가 알고 있는데 그때 한번 문제가 됐었죠. 그 박정희 대통령은 초등학교 교장이고 노무현 대통령은 대학교 총장이라고 글을 썼어요. 그래서 비난을 굉장히 많이 받아서 제가 사석에서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 글을 쓰냐. 박정희 대통령이 훨씬 그래도 한 차원 높은 사람인데 그게 말이 되냐 그랬더니 나를 그 청와대 한 자리 주니까 자다가 생각해도 이렇게 고맙더래요. 자다가 생각해도 나를 자리를 줬으면 얼마나 고맙냐 이거죠.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그래서 글 쓰는 거라서 열심히 썼다는 거예요. 김의겸 대변인도 아마 한겨레 신문 있을 때부터 이제 문캠프에서 관여하고 정치에 뜻이 많았던 사람인데 아예 청와대 라인이 구성되기도 전에 가서 벌써 사표 내고 가서 있었대요. 빨리 발령해달라고. 그런 정도 수준이니까 너무 좀 자꾸 좀 오바해서 좀 잘 보이려고 저러는 거 아니냐. 그래서 좀 후배 언론인들한테도 좀 좋은 본보기가 아닌 것 같고 지금 정권에 대해서도 오히려 부담을 주는 대변인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는 저기 언론인 출신이시지만은 이거 보면 퇴임 이후에 정관 예우 자리에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 자기가 하던 업무와 관계 있는 데는 몇 년간 못 가도록 이렇게 규정한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는 언론인이 옷을 벗고 바로 언론사에서 이렇게 뭐 청와대를 간다든지 정치판에 가서 뭐 공천을 받고 바로 출마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좀 그런 조치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지 않다 보니까 온 언론인들이 겉으로는 마치 공정한 이 보도를 하는 척 하지만 저녁 되면 정치인 만나서 술 먹고 자료 갖다 주고
해가지고 이게 반 직업은 정치 건달이고 반은 기자인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렇죠. 자기 흑심을 갖고 기사를 쓰고 예. 또 바로 그 정치 쪽이나 청와대를 한 자리 찾아서 가면 후배들한테도 또 압력을 넣고 예. 본인도 그렇게 또 언론사에 있을 때 그런 기사를 썼고 예. 그런 의미에서 언론인이 정치 참여는 뭐 출마는 할 수 있다고 봐요. 예. 출마는 이 유권자한테 선택을 받는 예, 거니까. 예. 하지만은 청와대나 이 권부의 자리를 가는 거는 예. 후배 언론사에도 안 좋고 본인한테도 안 좋고 예. 또 대통령한테도 굉장히 저는 나쁘다고 봅니다. 정말 대변을 하고 홍보 중요성을 아는 홍보 전문가가 좀 했어야 되는데 무조건 그냥 그 카바만 하고 비호만 하니까 거짓말도 좋다, 무조건 비호다 이렇게 나가는 거잖아요. 예. 그 후배 언론이나 우리 정치계나 청와대 모두한테 안 좋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정권이 워낙 언론에 대해서 타이트하게 카바를 하니까 그건 또 언론에 있던 사람들이 가서 언론사 내부에 대해서 또 정권에다가 찔르니까 정권이 겁이 나서 언론사들이 지금 이 정권이 몰고 가고 있는 위기에 대해서 제대로 이렇게 보도를 못해요. 그래서 지금 위기의 본질이 한 100이라면 언론사들은 한 20이나 30 정도로 위기를 지금 이야기하고 네. 있다고 보는데 실제로 경제가 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은 이제 끝났다. 회복 불능이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보니까 아주 체계적으로 무너지더만 자동차 산업 같은 경우에 보면 1차 협력사, 2차 협력사, 3차 협력사인데 이 공급 체인 자체가 그냥 이 3차부터 무너지는 게 아니라 1차부터 무너져 가지고 그냥 지금 문을 닫는 회사들이 속출하고 자동차에만 32조 5천억이 부채가 있다지 않습니까? 네. 자동차 이 하청회사에만 협력사들만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자동차발 우리나라 반도체하고 자동차 갖고 먹고 살았는데 반도체는 이제 거의 꼭지에 온 것 같은데 자동차는 이제 본격적인 불황이 시작되는 거 아닌가. 그 하청업체들이 현대차만 보고 또 납품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다른 국제 경쟁력이 없어요. 네, 거기 뭐 맞추지도 또 못하고 현대차는 있죠. 또 쥐어짜기를 했어요. 쥐어짜기 하다 보니까 이익 구조를 또 이익 구조도 나쁘고 또 현대차는 뭐 삼성동의 한전 부지를 또 10조 넘게 또 사고 또 정몽구 회장이 80이 넘었는데 또 아들 쪽에 아들 정의선 부회장하고 가깝다는 소문난 남은 임원들은 바로바로 또 잘라버렸어요. 그러니까 저기서 제대로 된 또 경영을 또 못 해왔어요. 네. 이런저런 복합적인 원인이 있어가지고 우리 자동차가 또 계열사들 뭐 예를 들면 연비를 좋아하게 하려면은 자동차 껍데기라든지 철강, 예. 제철 이거를 또 싸고 가벼운 걸 예, 해야 가벼운 걸 되는데 해야지. 알루미늄 또 같은 현대에서 거. 나오는 현대 제철 거 쓰자. 예. 또 이렇게 되니까 무겁더라도 연비는 나쁘더라도 우리 거 쓰자. 뭐 이러다 보니까 국제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죠. 거기다가 도요타 자동차만 해도 대주주 지분이 2% 갖고도 상호 지분 갖고도 경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또 정부에서 경제 민주화라는 거 갖고 자꾸 좀 또 눌러대잖아요. 또 노조 편들고 뭐 이러다 보니까 자동차가 총체적인 난국이고 우리 경제의 어두운 그림자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반도체도 삼성 측에서 네. 지금 4분기부터 반도체가 굉장히 나빠진다. 수요도 굉장히 줄어들고 있고 또 중국 반도체의 가격 경쟁력이 너무 좋아지고 있다. 그래서 반도체도 지금 올해 내년까지 계속 어려울 거다라고 지금 올 연말부터 지금 예측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한국에 멀쩡한 게 어디에 있냐? 자, 그래서 지금 뭐 인천 남동공단이나 주한 반월 시야공단에 가보면 공장 판다거나 그냥 임대해주겠다고 내놓은 게 그냥 한 개 건너 한 개씩이 그렇게 나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이 오늘 아침에 신문에 보면 일제히 다 지금 무너져 가고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뭐 정부는 그래도 경제가 참 좋고, 세계가 우리 경제를 찬탄하고 있다. 아무 문제 없다. 이렇게 또 칭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괴리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언론들이 더 좀 직설적으로 탐사 보도를 좀 해야 되는데, 아까도 뭐 얘기하셨잖아요. 왜 못하냐고. 언론은요, 저도 한 30년 있어 봤지만, 회계 세무장부를 조금 그냥 일반 기업에 비해서 조금 약하게 합니다. 예. 그 틀면 다 틀릴 구조가 있다. 그렇죠. 뭐 상속 증여부터 세무 회계부터 조금 이
털면 이렇게 불안한 거예요, 언론사들이. 예. 편집 쪽하고 또 경영층하고 또 이해관계가 좀 달라요. 예. 예. 경영층에서 또 편집 쪽을 인사를 하니까 너 나가면 나가야 되잖아요. 예. 그러면 또 방송을 가진 언론사, 메이저 언론사들이죠. 조선중앙동화 뭐 이런데 메이저 언론사들은 방송은 또 방송통신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언제든지 또 문을 닫게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조건부 승인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방송을 안 할 때 차라리 나았을 건데 네. 방송을 하겠다고 종이신문이 또 어렵다고 보고 네. 다 방송으로 몰려왔다가 코가 이중으로 한번 더 끼어져 버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언제든지 정부가 문을 닫게 할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늘 불안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호성 방통위원장이 그 개별 언론사한테는 갑 중에 갑이죠. 언제든지 문 닫게 할 수 그 있어요. 양반 제가 대학 다닐 때 시간 강사를 했어요. 네. 이 언론학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들었는데 아, 어떻게 야박하게 학점을 갖다가 이렇게 하고 깐깐하게 하는지 요즘 봐도 또 그러더만요. 그래서 그때 내가 아주 학을 냈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문제가 뭔가 하면 이 자영업 분야도 이게 굉장히 심각한 네. 것 같아요. 지금 자영업의 대출이 600조가 넘어가고 있다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러니까 1,500조 가계부채인데 자영업 하는 사람들이 대출이 600조인데 거기서 한 200조 정도가 흔들흔들 한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파다예요. 네. 지금 정부가 통계낸 데는 15만 명의 자영업자가 이게 지금 사고 낼 자영업자잖아요. 근데 자영업자 대출의 상당수가 2금융권, 3금융권에서 그렇죠. 빌렸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미국이 금리를 좀 더 올리고 또 이 한국이 마지 못해서 이제 못 견뎌서 금리를 따라 올리게 되는 순간이 곧 올 거라고 보는데 이렇게 되었을 때 지금 자영업자들의 매출은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는 자영업자들이 수두룩해요. 근데 이게 지금 무너지기 시작을 하면 이 정권이 어떻게 감당을 하려고 이러는가. 지금 뭐 이 정권이 뭘 살리고 이런 것 문제가 아니라 사고를 크게 내는 거를 미리 대처해서 사고를 좀 작게 내는 쪽으로 해야 없는 사람들부터 저도 속으로 이야기하자면 왕창 망해버려라. 너네들은 망하게 돼 있다. 망해놓고 매일 빨리 망하라고 물 떠놓고 기도하겠다 하고 싶지만은 그러면 없는 분들부터 힘들어지니까. 그러니까 자영업 불황이 가장 가슴 아픈 부분이죠. 지금 소득주도 성장, 최저임금 인상에 가장 직격탄을 맞은 분들이 없는 자영업자들이에요. 예. 그분들이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자영업 비중이 제일 높잖아요. 예. 그게 왜 그렇겠어요? 자영업이 돈이 많이 남아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기업에서 그만큼 근로자로 수용하지 못하니까. 예, 퇴출되거나 은퇴하신 그렇죠. 분들이 할 게 그것밖에 네, 없어요. 노조 벽에 기업에서 더 고용을 못하는 거예요. 뭐 52시간이다, 뭐 정년이 60세로 늘어나면 기업이 늘어난 만큼 더 채용합니까? 아니죠. 돈 내보내는 거예요, 기업은. 요즘 뭐 40대 후반부터 다 내보내지 않습니까? 삼성그룹의 평균 퇴직 연령이 47세, 48세입니다. 전체 기업 통틀어면 51세에서 옷 벗는 거예요. 그러면 51세에서 옷 벗고 길거리 나오면 이 낙엽 쌓인 이 11월에 거리를 걸으면 뭐 하겠어요? 애들 등록금도 내고. 아이들 한참 크고 돈 많이 그렇죠. 들어갈 때인데. 40대, 50대 초반에 직장에서 퇴출되는 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잔인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자영업이 빨리 좀 회복이 돼야 되는데 지금 정부가 하는 게 자영업이 어려운 거를 좀 봐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엉뚱한 대책만 내놓고 있어요. 그래서 경제 살리기가 좀 시급하고 자영업 아까도 부채 얘기하셨는데 가계부채 1,500조, 자영업 부채 600조잖아요. 거기에 또 전세도 우리나라에만 있는 전세제도도 이것도 부채예요. 따지고 보면. 부채죠. 이것도 어마어마합니다. 전세제. 지금 부동산 담보대출도 한 700조, 6, 700조 그렇죠. 될걸요. 네. 그러니까 이 지금 부동산 가격도 거품을 정권 초에 제대로 대처하지 않고 잔뜩 올려놨는데 이 부동산 거품도 제가 볼 때 꺼지는 게 시간 문제라고 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부동산 대책은 지금 팔 수 없기 때문에 이게 유지를 하는 거죠. 그렇죠. 네, 팔 수 없기 때문에. 시장 논리에 의하면 지금 이렇게 수요가 없으니까 가격이 떨어져야 되는데 버티는 거죠. 그냥 들고. 대출을 못 받으니까 사지도 못하게 해놓고 팔지도 못하게 만들어놨어요. 최고 양도세가 68% 차익을 내요. 네. 팔아서 10억이 남으면 6억 8천을 양도세 내야 돼요. 네. 그러다 취득세, 복비 뭐 하고 나면은 나한테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파는 거죠. 그러니까 팔지도 못하고 사지도 못하고 시장을 지금 기절시켜 놓은 게 부동산 대책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동산이
무너지고 싶어도 지금 못 무너지는 거예요. 병원에 가서 좀 입원 좀 해야 되는데 입원도 못하게 막아놨어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는 기절을 못하니까 이젠 좀 있다가 금리가 올라가면서 부동산 담보 대출을 낸 사람들이 주택담보대출 낸 사람들이 못 갚게 되면서 이제 강제로 얻어맞아서 기절하는 그렇죠. 방법밖에 안 남았네요. 그렇죠. 그 길거리에서 변시체로 발견이 되는 거죠. 강시처럼. 그렇게 되면은 돈 있는 사람이 사는 동네는 상대적으로 저는 피해는 덜 볼 거라고 봅니다. 오히려 어렵게 내 집 마련한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푸어, 하우스 푸어들. 그 미국에 그거 있잖아요. 서브 모기지 서브프라임. 프라임. 이것도 다 어렵게 한 사람들이 다 유탄을 맞았거든요. 예. 대출 받아서 집 샀는데 회사에서 떨려놨다든지 가게 문을 닫았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상환 못하고 팔지도 못하고 이런 금리는 오르고 같이 망하는 거죠. 우리 경제에 큰 뇌관은 뭐 부동산이 상당히 차지하고 있고 그 부동산 이전에 부동산을 또 흔드는 거는 저는 중국발 위기가 상당히 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한국 경제가 이 중국 범중국에 그러니까 홍콩, 싱가포르, 마카오 이런 부분까지 포함하면 중국에 예속된 부분이 5%가 넘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중국발 지금 경제 위기가 미국에 꼭 경제 이 무역 보복이 없어도 지금 무너지고 있는 건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곳곳에서요. 그런데 중국발 이 경제 위기가 시작이 되면 지금 중국에 진출한 한국 업체들도 어려워질 것이고 수출이 급감하게 될 거고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면 한국 경제가 지나치게 3분의 1 이상을 한 나라에 매몰되어서 한마디로 올인했잖아요. 그동안 중국이 살 길이다 하고 다 중국한테 붙었지 않습니까? 자, 상식이 있는 사람은 중국이 망할 수 있다, 조심해야 된다 했는데 그걸 전혀 대비하지 않고 지금 했다가 이제 중국의 경제 위기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 지금 우리가 알게 모르게 한국에 중국 자본도 엄청나게 들어와 있지 않겠습니까? 많이 들어와 있죠. 예. 이런 부분들이 한국에 상상 이상으로 데미지를 입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뭐 사드 때문에 큰 타격을 받았죠. 받았는데 사드는 하나의 요인 중에 하나일 뿐이고 사실상 중국 시장에서 우리가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현대 자동차도 사드 이전에부터 경쟁력이 없었고요. 롯데도 사드 보복으로 어렵다는데 원래 롯데그룹 자체가 중국에서 경쟁력이 없었어요. 다른 우리나라 제조업도 중국에서 돈 버는 기업이 별로 없어요. 다만 이제 우리가 수출입의 의존도가 미국이나 일본, EU를 합한 것보다 중국이 더 많으니까 큰 타격을 보는데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으로 중국이 좀 어려워지면 또 미국에서 중국에 대한 수입을 줄이면 우리나라 물건이 중국으로 가는 게 또 줄어드니까 2중, 3중으로 또 타격을 받지 않겠느냐. 그래서 위기의 방아쇠는 저는 중국이 될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저도 공감을 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 정권이 저렇게 한마디로 내일 벼락을 맞더라도 내일 맞기 전까지는 안 맞는다고 그 뻥을 치면서 버티자. 지금 딱 하는 거 보면 그렇게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뻔히 절벽으로 떨어질 건데 앞에 평탄대로가 있다고 국민들을 지금 속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식이 있으면 두려움이 있어야 될 건데 그냥 국가 예산 늘려서 쓰대고 그걸 가지고 그 고용을 창출할 수 있고 그래 그걸 가지고 경제를 살릴 수 있다고 거대한 착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는 이걸 고칠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말을 안 들으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문제죠.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어느 신도가 로또 좀 당첨하게 해달라고 맨날 기도를 했답니다. 한낮 금식 기도도 하고 뭐 철야 기도도 하고 그랬더니 하느님이 한참 후에 나타나서 한마디 귀에다 대고 얘기했대요. 너 기도만 하지 말고 로또 복권이나 하나 사고 기도해라. 복권도 안 사고 안 사고 기도만 들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복권이 그냥 남이 흘린 걸 날아다니다가 입에 이렇게 딱 들어오기를 기다려요. 로또만 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라도 사놓고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이 정권이 희망이 없는 게 뭔가 개혁이나 뭐 청사진도 하나도 없어요. 노무현 때도 개혁 청사진이 있었거든요. 있었죠. 있었어요. 좀 그림이 황당해서 그렇지 그림은 있었죠. 여러 가지 그림이 청사진이 있었어요. 2030인가 비전 2030인가 비전도 있었고 뭐 가지 그림이 전문 관료들이 그린 게 있었는데 지금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미래가 없고 관용이 없고 개혁이 없어요. 그러니까 경제가 자꾸 나쁘게 가는데
안 나쁘다고 자꾸 우기는 거죠.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우기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이 정권의 로또는 김정은이 같습니다. 네. 뭐 죽을 만하면 김정은이 한번 만나거나 데리고 와서 또 해생시키고 또 죽을 만하면 해생시키고 그 말고는 없는 것 같아요. 네. 그죠? 자, 오늘 이 참 한국 우려스러운 경제 저 청와대 여야 만남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